안녕하세요. 상학개미 구조대 배진범. 강동수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사실은 오늘은 좀 테슬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요. 앞으로 줄기차게 테슬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테슬라 보면 사실 최근에 또 악성 댓글들이 많아졌죠. 저희에게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테슬라는 언제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있고 네. 테슬라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네. 그냥 테슬라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네.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가 있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으로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것들도 하겠지만 테슬라 특집을 한 20회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네. 빠방하게.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영상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두시면 결국은 자동차 시장을 전복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모델 2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른 영상들 하나하나 보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FSD도 말씀을 드릴 거고, 슈퍼컴퓨터도 얘기를 할 거고, 테슬라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스케이트보드의 의미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이 시간에는 이 모델 2 자동차 시장 전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 네. 전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 지금 차트를 보면 소위 네. 말하는 지지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무너져 있어서 사람들 투자 심리가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일론 머스크가 올해 2, 4분기 어닝콜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1년 12개월이 다 좋을 수 있겠느냐. 주가도 마찬가지다. 주가도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건데 아마 3, 4분기가 그 시기가 될 거다. 라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이던스를 주면서 우리 딜리버리도 많이 성장하지 않을 거고, 왜? 벨린 공장이라든지 상하이 공장이라든지 오스틴 공장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 3, 4분기는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예고, 그 가이던스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네. 이럴 때 왜 이렇게 환율은 나쁜지 환율만 좀 좋았다라면 훨씬 더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아예 제목이 써 있네요. 테슬라 네. 모델 2 네. 자동차 시장의 전복. 테슬라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 모델 2보다는 사실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마스터 플랜 3가 결국은 모델 2를 향하고 있어요. 꼭지점이. 그래서 올해 인베스터 데이 때 4월 초에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그때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마스터 플랜 3에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큰 전환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그리고 심지어는 이 히트도 자기네 바꾸겠다. 그러니까 즉 도시가스로 들어가고 있는 보일러죠, 우리나라. 보일러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다. 네. 그리고 보일러를요? 네, 보일러. 그러니까 가정용 보일러, 공장용 보일러까지. 네. 그런 얘기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화석 연료로 쓰는 것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이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쓸 수 있는 사회, 이거를 테슬라가 꿈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일부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 자동차 시장만을 바꿨을 때 에너지 효율이 21%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만은 21%고, 지금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시장하고 왼쪽에 있는 에너지 시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 전체 모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100% 에너지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그럼 이게 이 전체 총값은 현재 쓰이는 에너지라는 얘기. 네, 에너지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00이 안 되겠네. 100이 되지 않나요? 네. 이거 말고도 연료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 연료가 아니라 에너지가 쓰이는 곳. 아. 그러니까 즉 화석 연료건 재생 에너지건 100% 쓰이는 곳은 뭐냐? 쓰이는 곳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35%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35%의 화석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고, 21%의 화석 연료 절감 효과, 그리고 그다음에 히트 펌프로 가면은 22%.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은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 요약하면은 이거 다 하면 이제 화석연료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비전을 지금 했던 것이 마스터 플랜이고,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부분을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 펌프도 제가 한번 다음에 이걸 준비를 할게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히트 펌프에 대한
그러니까 즉 저도 이건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도시가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정용에 있는 도시가스 보일러 다 이런 전기 보일러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도 저는 대단히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큰 전환에서 여기서 마스터 플랜을 여기서 했는데 즉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퍼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 트럭도 이번에 펩시콜라랑 8개월간 시험 테스트하면서 대단히 어메이징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미 트럭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될 이 7억대가 팔릴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팔릴 시장 이게 저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베일에 가려는 거. 네, 베일에 가려는 이것이 7억대가 판매될 시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것이 한 3억대 정도고 그다음에 2천만 대가 세미 트럭이고 그다음에 모델 3하고 모델 Y 해봤자 3억 8천만 대 팔릴 거고 S하고 X 해봤자 4천만 대 정도 팔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4천만 대 S하고 X 시장 뭐 모델 3하고 Y 시장으로 비교해서도 약 2배 정도가 큰 시장이 이 앞으로 나타날 모델 2, 즉 저가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동차 시장의 전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affordable price라고 하잖아요. 네. 지불 가능한 가격들, 네. 즉 돈이 있는 사람들만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퇴근을 위해서 저가형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더 많거든요. 네. 이 시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근데 여기서도 마진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에서는 여기에서 비용을 50% 절감하는 생산 비용을 50% 절감하기 위한 테슬라의 계획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장표 잠깐 보시면 네. 많이 차지하고 아니 740 제가 얼추 더해 보니까 네. 어디 갔어? 네. 이렇게 보면 이쪽이 많아 보이는데 이쪽이 740 그러니까 7억 4천만 대잖아. 네. 근데 이쪽이 7억 대.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시장, 즉 테슬라가 지금 사실은 기가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네. 이 모델 2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저가형 시장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낮겠죠. 근데 테슬라는 이것의 생산 비용을 50% 절감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어서 여기서도 페라리 수준의 마진을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진율이 20%죠.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에서 20% 마진 남긴다는 건 거의 기적 미라클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테슬라 저는 이게 앞으로 이러한 화물 유조선 이런 것들도 다 전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언젠가는 테슬라가 여기에도 저는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뭔 얘기고 우선은 테슬라 지금 가격이 모델 3가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14,000달러에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7,500달러를 지원해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7,500달러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0달러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원래 한 4만 달러 정도가 모델 3인데 14,000 정도 달러. 이거 원더풀한 거죠. 14,000달러에 모델 3 하겠다라면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으로 치면 아반떼 가격이에요. 아반떼 사시겠어요? 모델 3 사시겠어요? 당연히 모델 3. 그거는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건 없건 아무런 문제 상관이 없이 아반떼를 살 것인가 모델 3를 살 것인가 선택지를 갖게 되면은 모델 3를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가형 자동차를 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100% 내연기관은 붕괴되고 전기차의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저가형 전기차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국가 보조금에 의한 거고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 권장 가격이 25,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지원금만으로 쓸 수 있는 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원금만으로도 살 수 있는 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원금이 뭐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5,000달러의 소비자 권장 가격을 미국 정부의 IRA 지금 법에 따라서 7,500달러를 연방 정부에서만 깎아도 2만 달러가 안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 주처럼 또 한 번 더 사이드를 한다라면은 그냥 무료로 가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700만 달러, 7억 개의 자동차가 팔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이 모델 2의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떤 성적을 내는가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만 넘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기업 전체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억
7억대의 판매 시장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드레서블 마켓이잖아요. 이 마켓 사이즈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핵심은 코스트, 이 프로덕션 코스트를 어떻게 50%를 줄일 것인가. 비용. 생산 비용을 50%는 줄여야 네. 테슬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뿐더러 네. 여기에 프라핏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이게 언뜻 하면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매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 뭐 모델 2 아무래도 저가형 자동차 보니까 문이 없는 뭐 3도어 문이 있겠죠. 3도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고 프로덕션 코스트를 낮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도 저희가 강조할 텐데 테슬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지금의 예를 들면은 기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그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립인지 드라이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바퀴의 공기압이 어떤지 이것도 알려서 정보를 갖다가 중앙 컴퓨터에다 전달해 주는 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컨트롤러들이 모든 중형 부품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약간 인간으로 따지면 감각기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걸 보통 3세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저가형 테슬라가 만들어질 여기에 쓰였을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100%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생산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다 생산한다는 거고 부품 수도 대폭 줄이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100% 장악하려고 했었던 흐름들이 2000년대 미국 빅테크에서 좀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2002년에 제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의해서 통신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이 기준에 의해서 통하고 있는 것을 단일한 API로 바꾸자.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하나의 API를 그러니까 동일한 API를 쓰면서 동일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조직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을 2002년에 명령을 합니다. 무려 그리고 3년, 4년, 5년, 6년, 4년이 걸려요. 2006년에 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인터널하게 나와요. 먼저. AWS. 네, AWS.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AWS입니다. 그러니까 AWS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시키는 것. 단순화시킨다는 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것을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흔히 말하는 접점, 인터페이스를 쓴다는 것이 API를 쓴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쓸 경우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준들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일론 머스크가 벌써 2년 전에 오더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은 우리가 생산 비용을 모델 2를 생산할 건데 모델 2라고 하진 않고 무슨 내부적인 명칭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프로덕션 코스트를 50% 줄일 거야. 모든 부서들이 모여서 각각 몇 %씩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 그리고 협력을 해봐. 그래서 뭐 했던 것이 뭐냐면 디자인 영역에서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매뉴팩처링 생산 영역에서 자동화 영역에서 각각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칩 부분도 아까 말씀드려서 컨트롤러 부분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갖다가 100%로 생산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잠깐 궁금한 게 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더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외주를 맡기는 게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외주를 맡기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변화와 변형들을 이뤄내기가 어렵고 이 부품과 저 부품을 통합시키기 어렵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우리가 다 만든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아마존에서 API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API로 연결되니까 부품이 서로 달라도
이 부품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부품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게 뭐냐면 부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제어를 중앙에서 할 수 있어야 실제로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OS가 탄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100%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의 약 7천 개의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0% OS가 제어를 합니다. 네. 그 성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는가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들이 달라지는 거고 네.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아지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10,000개예요. 10,000개가 들어갑니다. 이 10,000개의 중간에 어마어마한 컨트롤러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컨트롤러도 많이 유치도 않아요. 그러면 이 부품을 어떻게 다 제어하겠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서 뭘 하냐면 전선줄로 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선줄로 다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 제어를 하는데 이걸 다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과 부품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계속 네. 다양한 것들을 연결시켜 보면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 네. 실험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외주 맡기면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늘어난다. 그렇죠. 그럴 바에 우리가 직접 해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마이크로라는 말을 빼죠. 이제 컨트롤러를 100%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부품에 대한 제어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중앙 칩이 연결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컴퓨터 칩이죠. FSD 칩에 이르면 이 칩이 자율주행의 기능도 하지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차의 물리적인 제어, 하드웨어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는 56% 정도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직 통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직 통합을 100% 한다는 것은 부품 100% 자기네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최소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모델 3에서는 56% 같고 모델 Y에서는 61% 같고 이제 곧 나올 사이버 트럭에서는 무려 85%예요. 네. 이걸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거죠. 즉 사이버 트럭이 85%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델 2에서 100% 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61%에서 85%로 증가했으니까 85%에서 100% 증가하는 건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자체 생산하고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거꾸로 얘기하면 100%로 이제 스스로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아까 만들었던 컨트롤러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이해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결국은 부품에 옆에 붙여가지고 이 부품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 부품이라는 건 또 수많은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 부품을 덩어리체로 인식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제어한다든지 모든 걸 제어한다는 것은 이 부품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비용 최적화를 위한 모든 걸 다 할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즉 100%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자체 생산한다라는 것은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 100%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품은 좀 줄일 수도 있고 이 부품은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의 센서도 가능해지는 거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감시 모드라고 하죠. 센트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세워놓고 내가 슈퍼마켓 갔다 오거나 자동차 세워놓고 미용실 갔다 오거나 이랬을 때 이 자동차를 누가 옆에 와서 툭 치고 가지 않을까? 또는 개가 와서 부닥치지 않을까? 어떤 물건이 와서 부닥치지 않을까? 이걸 감시해 주는 거거든요. 감시하다가 이것이 실제로 어떤 차가 와서 부닥치게 되면은 저희 스마트폰에 알람이 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고 있어야 저한테 알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부닥칠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어디가 부닥칠지 모르고 뭐 어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에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에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감시 모드가 작동한다는 것은 자동차에서의 모든 정보를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모습 보면 센트리 액티베이트가 되면은 감시 체계를 해가지고 카메라가 외부를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충격을 느껴보면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도둑질을 한다거나 어떤 위협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외건이 쇼핑 외건이 부닥칠 때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바로바로 그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피하면 되잖아요.
저 정도까지 갔으면? 저 정도까지 세워냈을 때 아직까지는 셀프 드라이빙 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스스로 피하고 그러진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센츄리 모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 모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제어 능력과 관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품에 어떠한 공격이 오는지, 어떠한 손해가 오는지, 어떠한 위협이 오는지,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를 감지하고 그 감지를 분석해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중앙 제어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서 이거를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사실 센트리 모드 자체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여기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사실 그치. 이거는 그냥 작동 원리.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최초로서 센트리 모드가 가진 의미보다는 그 센서의 의미를 더 깊게 들여다봐야겠네요. 이게 그렇죠. 더 어떻게 더 확장될지. 그러니까 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오감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50%를 절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을 100%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발표했고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12V에서 48V로 기존 전압을 바꿨어요. 네. 이게 1960년대에는 6V를 쓰고 있었어요. 자동차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1960년대에 6V에서 12V로 지난 이후에 거의 60년이나 70년이 지금 지난 현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12V에서 48V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 물론 테슬라가 처음은 아니에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여기에서 일부 48%를 일부 적용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전력은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네. 그러면 전력이라는 거 와트는 전압 곱하기 V 곱하기 A잖아요. 네. V가 높아지면 똑같은 전력이라고 치면 네. 전류가 낮아져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V 곱하기 A에서 V가 높아지면 A가 낮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뭐냐면 이게 강도인데 전선줄을 우리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선줄이 얇아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48V를 쓰면은 이게 전기를 밀어내는 그러니까 네. 압이 세지니까 압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사실 이 흐르는 그렇죠. 그 구멍이 작아져도 된다. 네, 전선줄의 두께가 얇아져도 된다. 그렇죠. 얇아져도 된다. 그러면은 보통 전선줄 안에 들어가는 게 굴이잖아요. 이게 비싸요. 네. 우선은 전선줄을 비용을 절감할 아낄 수 수 있겠죠. 있네요. 거기에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모델 S에서는 전선줄이 3kg가 쓰였어요. 사이버 트럭 네네네. 사이버 트럭에서는 100m 쓰여요. 그러니까 이미 전선줄을 앞에 3km. 네, 3km가 100m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연결하고 모뎀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굳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전선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선 통신이 아니라 무선 통신을 하고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품과 부품 간에 무선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줄이 기본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암페어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전기줄에 대한 저는 절약 효과는 크진 않을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방열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열기를 맞네요. 식히려고 할 수 있는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작아져도 된다는 거죠. 그럼 부품도 작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것 같으면 방열판을 없애도 되겠죠. 저는 이게 엄청난 기술 같은 게 네. 사실 유선이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잖아요. 네. 잘못 신호가 갔을 때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완벽한 컨트롤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되게 뛰어난 거고요. 그래서 전력 손실을 16배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배터리로 자동차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네. 레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16% 정도가 개선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배선의 복잡성도 줄어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차량 수지나 유지 보수 때도 쉬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전설줄도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품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도 결국은 OS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샤시 문제죠. 샤시 문제는 샤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샤시가 이제 자동차의 바디, 바디를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이라든지 단차라든지 A 축이라든지 뭐 네. B 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엄청 건데. 예민해하세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기가 프레스인 거죠. 네. 지금 테슬라가 특허를 내놓고 있는 것은 아직 실현하고 있진 않아요. 기가 프레스를 4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4대로 연결해서 하면은요. 우리가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합치게. 떡 찍어내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레어하고 프론트, 그러니까 즉 앞부분하고 후방부하고 측면을 각각 찍어내요. 기가프레스가. 네. 그러니까 기가프레스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는 6,000톤급 기가프레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탈리아 기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IDRA라고 해서 IDRA라고 하는 이탈리아 기업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이탈리아 기업에서 지금까지는 6,000톤급을 납품하다가 사이버 트럭에서는 9,000톤급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델 2에서는요. 이 9,000톤급이 12,000톤급, 15,000급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톤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따로따로 찍어내고 있는 레어와 프론트 부분들, 후방부하고 앞부분들, 측면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를 4개를 연결해서 꽝 찍으면은 차가 하나 그냥 나오는 거죠. 지금은 동시 조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립이 아니라 샤시를 만들 때는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요. 따로따로 만든다. 네 가지의 부위. 네, 4가지 부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샤시가 4가지 부위가 통합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에 막는다? 네, 골격이 한 번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네. 조립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렇죠. 4개를 만들어서 조립을 했는데 근데 이 4개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기가프레스로 찍어내는 것도 대단해요. 네. 왜냐하면 이 4개도 만들 때 서로 엄청난 땜질을 하거든요. 이전에 설명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그 4개를 그 방식에서 많이 진화한 게 4가지로 쪼갠 건데 이제 그거보다 더 진화해서 지난 것은 기가프레스라는 아예 자체적으로 찍어내 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앞판 뒤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가 띡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적 과정이에요. 아,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제가 지금 그거랑 헷갈렸네. 네네.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제가 얘기하면 이게 병렬 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렬 조립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도색이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색이라는 것이 되게 힘들어서 다 이 아까 말했던 앞부분, 뒷부분, 옆부분을 하나로 조립을 한 다음에 문짝까지 여서 도색을 통으로 한 다음에 다시 분리를 해내서 문짝을 분리를 해내서 그 다음에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병렬이 아니라 시리얼하게 가는 거죠. 시퀀스 있게 조립하는 과정이 간다라면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타일을 5개로 쪼개냅니다. 5개로 쪼개내서 5개에 대해서 이 덩어리가 제가 이거 계속 있는데 로보탈지도 안 했었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도 안 했고 하여튼 사이버 트럭부터 48V가 진행이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설줄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이거는 이 전설줄 덩어리 이게 모델 S에 들어가는 전선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확 줄여서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선줄이 100m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믿기지. 그러니까 이 빨간 점으로 찍힌 것이 다 이거 이더넷이에요. 모뎀이에요. 모뎀. 라우터 같은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엄청나다는 거고요. 그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프레스가 찍어내는 건데 이게 특허 상품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4개의 기가프레스가 여러분 하나, 둘, 셋, 4개의 기가프레스가 연결돼서 쫙 찍어내면 자동차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지금의 의미를 알았는데 이 하나하나의 얘를 기가프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는 지금 있는 기가프레스가 개별적으로 작동해요. 전 이게 되게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자동차의 한 6,000톤급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가 지금까지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찍어내서 앞부분 촥 찍어내는 기가프레스가 있고 뒷부분 찍어내는 기가프레스가 있고 옆에 찍어내는 기가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왼쪽 있어요. 찍어내고 오른쪽 찍어내는. 이게 4개의 기가프레스. 4개의 기가프레스가 지금 따로 놀고 있는데 지금 특허를 내는 것은 이 기가프레스를 4개를 연결해서 쫙 찍어내면은 장난감 자동차 나오듯이 한 대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쓰겠냐라면 모델 2에서부터 쓰겠다라는 거예요. 모델 2가 제일 싼데 기술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왜요? 코스트를 갖다가 50% 낮춰야 됩니까? 모델 2를 사야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취향인 거고요. 근데 이것이 언박스인데 제가 그랬지만 5개 부위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얘기한다는데 이건 어차피 과도기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시퀀스하게 이런 식으로 스탬프 들어가고 바디 들어가고 페인팅 들어가고 어셈블리가 들어왔다라면은 이걸 다 병렬로 한다는 것은 5개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사람들 모여서 여기끼리 막 작업하고 여기에 사람들 모여서 작업하고 여기에 모여서 작업하고 여기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색은 언제 하냐? 그럼 여기서 각각 알아서 도색하는 거예요.
도색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큰 거를 도색할수록 더 어렵다. 근데 사실 한꺼번에 도색하는 이유는 이게 미묘한 색상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저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각각 도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각각 도색을 하면 아랫판은 도색 안 해도 되는데 기존에는 아랫판도 도색하는 거예요. 색깔을 똑같이 하려고. 근데 이제 아랫판은 도색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려면 사이버트럭은 도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버트럭은 도색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색깔밖에 그 색깔. 그렇죠. 그 색깔밖에 없는 거. 알루미늄 스틸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 못 해요. 그대로 철판을 쓰는 것이 유럽에서 허가가 돼 있지 않아요. 도색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라는 것이 식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유럽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도색을 안 해도 됩니다만 유럽에서는 도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이거는 모델 2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훨씬 더 여기에는 4명밖에 못 달라붙는데 여기 조그만 데도 4명을 달라붙으면 훨씬 더 공정이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비용도 30%가 절약이 되고 시간이 40%가 절약됩니다. 네. 그럼 훨씬 더 빨리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언박스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갖다가 100%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모델 2에서는 이 제어가 된다라는 거고, 제어가 된다라는 것은 부품 수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V에서 40V 전압으로 가면서 여기서도 부품 수를 줄이게 된다. 네. 단순화되게 된다. 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도 좋아지게 돼서 배터리 효율성도 좋아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 수를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품 수를 줄이는 겁니다. 부품 수를 줄이고 부품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 많아서 제가 사실 아까 그림 하나 갖고 왔었어요. 자, 이걸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소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고기류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여기 필요한 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들이는 것. 네. 그러니까 모든 올 레벨들을 갖다가 그 컴퍼니가 구매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다. 소부터 이걸 갖다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허리존탈 인테그레이션은 건 경쟁 업체를 사들이는 겁니다. 네. 이게 밸류 체인 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들이는 하면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100% 완성되는 거고, 그리고 허리존탈 인테그레이션이 된다는 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독점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것들을 다 합쳐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가 부품에 살려고 하는 것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프로덕션 뎁스라는 게 있어요. 생산의 깊이. 포드 자동차가 여러분 의외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했었어요 처음에. 다 했죠, 다. 왜? 유리도 생산해야 되고 고무도 자동차 바퀴도 생산. 왜? 자동차 바퀴 생산해 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프로덕션 뎁스가 낮아졌어요. 브레이크는 보쉬가 만들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만들고, 금호 타이어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유리는 또 어디서 만들고, 스타이어 휘는 어디서 만들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터라든지 흔히 말해서 가변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가 만들잖아요. 현대 모비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샤시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보쉬가 만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납품을 받아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티어라고 얘기하잖아요. 티어 서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어 1, 티어 2, 티어 3 또는 뭐 벤더 1차 벤더, 2차 벤더, 오늘 잘하시죠. 3차 벤더, 하청의 하청,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그러니까 포드의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포드 방식이 도요타 방식에 밀렸던 이유가 그렇게 직접 하다 보면 재고 관리도 안 되고 물건이 남는 숫자 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데, 테슬라는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첫째 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100% 자기 거 하면서 부품수를 제어하는 것,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부품수를 줄인다는 거고, 12V에서 48% 가면서 전류를 아껴 쓰는 것도 있지만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도 있지만 부품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왜? 전선줄도 얇아지고 방열판들도 필요 없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세 번째는 샤시에서 기가프레스라는 거죠. 기가프레스가 점점 진화해서 모델 2에서는 아예 차체를 덩어리로 찍어낼 거고, 중간 단계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거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할 거다. 4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사실 이 방식이 좀 무서운 게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네네. 생산력이 극대화되니까 그러면 네. 고정비에서 인건비가 빠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사실 빠질 건 다 빠졌네요. 그러니까 다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모델 2는 코스트를 50% 낮춰서 비용도 낮추고 마진율은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이 트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테우스 도너건이라는 사람이 톰 주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톰 주가 누구냐면 네. 테슬라의 부대표예요.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요번에 CFO가 뭐 그만두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은 프로덕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톰 주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선은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플리케이션, 카피 앤 페이스트로 상하이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이나 오스틴 공장으로 확장시킬 거다. 즉 모델 2가 멕시코 공장에서만 생산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산해서 리플리케이션, 요거가 잘 되면 요 같은 똑같은 공정으로 베를린 공장이나 프레먼트 공장이나 뭐 오스틴 공장으로 가져갈 거다. 이게 그 말이 무서운 게 아예 공장 자체를 세팅할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계획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식으로 생산량을 어느 정도 극대화했지만 완전 새로운 방식을 테스트 해본 다음에 증명이 되면 다 바꿔버리겠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이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가 프레스. 기가 프레스가 있고 제가 무인 운반 차량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큰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셈블리 라인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운반 차량들이 무인으로 있어서 앞에 공장이 끝나면 얘가 이동하고 앞에 공장이 있으면 얘가 이동해요. UAV. 예, UAV. 그럼 얘를 이 차를 다 빼면 되거든요. 네. 빼가지고 다시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자, 이 차 배열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자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테슬라 공장이 기가팩토리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죠. 컨테이너 벨트로 했으면 공정이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그거 다 뜯었다 내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반떼 어셈블리 라인에서 소나타 만들 수 없습니다. 소나타 어셈블리 라인에서 제네시스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기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 베를린 공장이나 상하이 공장이 브레이크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생산 비용을 절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팀 주가 했던 말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팀 주가 했던 말 중에 하나 말이 뭐가 있냐면 그가 물어봤더니 페인트 익스펜시브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약간 천천히. 네. 모델 2도 혹시 페인트 칠 할 거냐, 도색할 거냐, 왜 사이버 트럭이 도색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답변은 뭐냐면 되게 모호하게 페인트 is expensive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덕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페인트 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처음에 모델 2가 나온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다양한 색상,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25,000달러라면 페인트 칠하지 않고 도색하지 않은 건 2만 달러에 팔 수도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도색 비용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빨간색이 도색 비용이 추가받는 거예요. 네. 워낙 빨간색 도색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건 도색 비용을 추가로 받는 건 빨간색이 하나이잖아요. 네. 파란색도 받고 그런데. 그런가요? 네. 하여튼 뭐 색깔마다 조금 그런 것들은 네.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달라니까 이 취업들을 노리는 데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표현이 그냥 네. 익스펜시브 하면은 어떻게 쓰든 안 하겠다는 걸 좀 들리네. 네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네. 부대표 정도가 테슬라의 부대표 정도인 톰 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델 2가 50%의 생산비를 절감해서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내연기관 시장은 끝났다고 봐요. 왜요?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 비싸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 없이도 25,000달러면 네. 소나타보다 저렴한 거잖아요. 네. 네? 언제 나와요? 그것이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반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항상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5년 중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2022년 5년 중반부터는 모델 2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요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프로토타입은 이미 나와 있다 그랬어요. 네. 그것이 모델 2예요. 그러니까 이미 프로토타입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생산 공정을 현실하는 거고 사이버 트럭이 갖고 있는 생산 공정의 혁신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즉 사이버 트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나오지만 처음으로 48포트를 써서 부품 수를 줄였다라는 거고 부품 수를 줄인 것만큼 제어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OS에 대한 가장 근접한 차, 자율주행에 가장 근접한 차로 사이버 트럭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이버 트럭도 25,000달러 차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의 그렇죠. 내부적인 프로덕션 프로세스로 볼 때는 중간 과정이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궁극에 가서 모델 2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가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중앙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스마트폰처럼 OS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고 그것이 제어될 때 완전 자율주행은 훨씬 더 손쉬워지는 이런 식의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비용은 50%를 절감해서 여기에서 프로핏 마진이 페라리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 박자가 완벽해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저가형 자동차는 테슬라의 마지막 퍼즐이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네. 그 원대한 꿈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이고 가장 중요한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테슬라에게 중요한 차는 모델 S도 아니고 모델 X도 아니고 모델 3도 아니고 모델 Y도 아니고 사이버 트럭도 아니고 세미 트럭도 아니고 모델 2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 며칠 전에 테슬라 Y 주문했는데 네. 취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쓰기 좋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제가 이거를 요즘은 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글로 준비를 해서 글로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전자책은 아니지만 PDF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웹사이트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 20개의 어떠한 파트로 만들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완벽한 테슬라가 어떻게 세상을 재편해 나가는지 자동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들을 어떻게 이뤄내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 이런 소식 빨리 보시려면 아마 서개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림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상도 영상이지만 꼭 읽어보시면 좋을 더 알찬 내용으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레퍼런스까지 확실하게 꾹꾹 채워가지고 저희가 좋은 책자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 다 나누셨나요? 네. 네, 그러면 테슬라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짧게 요약하면 결국 그거네요. 비용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네, 네, 이게 생산 고정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꽃을 피는 것이 모델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저가형의 차가 아니라 생산 기술이 꽃피는 가장 만발하는 그래서 부품 수가 훨씬 더 줄어드는 훨씬 더 제어할 수 있는 훨씬 더 실용적인 이런 차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시기는 202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